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매년 2번으로 나뉘어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상반기에는 2021년 3월 13일에 이미 치러졌죠. 하반기에는 2021년 9월 11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반기 시험을 앞두고 계시겠죠. 하단 시험 시간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아침 10시에서 11시 40분, 총 100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수험자 주의사항이라든지 문제집을 배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험 과목과 실습 교육 과정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둘 다 객관식입니다. 필기는 3과목이고 총 70문항입니다. 한 문제당 1점으로 배점돼서 70점을 할 수가 있고요. 실기도 한 과목에 30문항으로 한 문제당 1점으로 30점이 배점이 됩니다. 실습 교육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려 780시간 이상 이수를 하여야 되는데요. 그 안에는 병원과 종합병원 실습이 400시간 이상이 있겠습니다. 시험 시간표를 보시겠습니다. 시험 시간표에는 총 4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초 간호학 개요, 그리고 35문항입니다. 2교시에는 보건 간호학 개요이고요. 15문항. 그리고 3교시에는 공중보건학 개론으로 20문항, 4교시에는 실기, 객관식 문제죠. 그래서 30문항으로 이렇게 4가지로 시험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객관식이죠. 간호조무사 단기 완성 커리큘럼 강의를 여러분들은 수강을 하실 건데요.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죠. 1과목을 보시면 기초 간호학 개요. 그래서 13강으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시면 간호관리, 그리고 기초해부생리, 양리, 영양, 치과, 한방, 이번엔 간호의 기초를 통해서 성인간호, 모성간호, 아동간호, 노인간호, 응급간호로 나뉘게 됩니다. 제2과목을 보시면 보건간호학 개요입니다. 보건간호와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3과목을 보시겠습니다. 공중보건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산업,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인구와 출산, 그리고 모자보건과 학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료법규를 배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간호실무에는 활력징후와 건강사정, 입원관리, 검사, 감염관리와 무균술, 상처 욕창 및 골절간호, 식사간호, 배변 및 배뇨간호, 개인위생돕기, 체위 유지 및 운동과 이동돕기, 수술간호, 투약, CPR, 인종간호돕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중요한 파트는 기초간호학 개요 파트겠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기초간호학 개요 제1과목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과목을 통해서 문제와 함께 간호조무사 단기 완성 커리큘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기초간호학 개요의 간호관리에 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자, 국내 보건사업의 역사에 관해서 보실게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간호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의 정의로 내록을 들어가야 이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간호는 어떤 걸까요? 케어의 의미다. 사전적 정의가 뭐죠? 돌보다죠. 돌보고 보살피는 거죠. 그래서 간호의 정의와 간호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대상자가 뭐죠? 같은 말은 환자죠. 대상자 건강의 회복, 유지, 증진을 위해 돕는 행위다. 그리고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예요?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대상자 말고 뭐 환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상자 환자의 건강의 회복, 유지, 증진을 돕는 행위이고 이 대상자는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병이 날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일 때 도와주는 게 어떤 간호의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간호의 정의를 보셨기 때문에 간호의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자세히 배워보실게요. 간호 역사라고 하면은 꼭 간호가 아니더라도 역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연도 외워야 돼. 그리고 순서, 그리고 사람 이름 외워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역사죠. 그래서 간호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적 자체도 시험 문제의 기출로 단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가실게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뉘어봤는데요. 1번, 세계사적 사건의 변화가 있고요. 2번, 간호 지도자들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가 있습니다. 간호의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 자체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인류가 생전 이래로 간호를 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역사에선 이렇게 대처를 했구나. 그럼 지금 현대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처 방법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을 통해서 3, 4번을 해결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간호 문제를 해결해서 도움을 받는다. 미래 간호 사업 계획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이번에 국내 사업의 역사, 보건 역사에 대해서 보실게요. 우선 한국 간호 역사를 보시면 조선시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물론 간호라고 하는 것은 서양 문명에서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죠. 한국의 역사보다는 어떤 세계적인 역사가 더 깊은데요. 우선은 국내, 한국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 의녀제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남자 의사가 여성 대상자를 진료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건강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여성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성을 본능적으로 도와주는 의녀제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여성 보건의료의 인력이다. 의녀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2번, 근대적 간호입니다. 광해원이 있는데요. 광해원은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의 기출로 단골로 많이 나옵니다.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다. 그 이전에는 한약방, 한의원 이런 의료기관밖에 없었는데 최초의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이 광해원이었다. 이 최초라는 단어는 시험 문제 단골이죠. 광해원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다. 그 공을 해온 사람이 바로 알렌입니다. 알렌도 시험 문제 기출 단골입니다. 알렌, 성교의사 알렌이 광해원을 설립을 했고요. 이건 간호사 조무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간호사 시험에는 나왔다고 합니다. 성교 간호사는 언더우드라는 성교 간호사가 있는데요.
이제 최초로 이분이 한국에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의료 쪽으로 하신 일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언더우드라는 분이 계셨다. 이렇게 이름 정도 숙지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간호교육을 보실게요. 간호교육을 보시면 보구여관이라고 해서 부인병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호사 마가렛 에드먼드 시험 문제에 나오죠. 보구여관 간호교육을 했다. 1903년에 최초의 간호사 교육기관이 보구여관이다. 최초. 중요하죠? 최초의 간호사 교육기관이 보구여관이다. 그 제중원은 간호사 실즈가 만들었고 1904년이다. 그 제중원은 지금의 어떤 병원일까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연대병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리를 하면 한국 간호 역사에서 조선시대, 근대적 간호 교육을 보셨는데 조선시대에서 의녀제도, 시험 문제 나오죠. 여성 보건의료 인력이었다. 2번, 근대적 간호, 광해원,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었다. 성교의사 알렌, 시험 문제 기출. 간호교육은 보구여관, 부인병원, 시험 문제 나오죠. 1903년 최초의 간호사 교육기관이었다. 국내 보건사업의 역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개를 나눠서 적어봤는데요. 우선 다음 명칭과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우선 보실게요. 고종 31년 위생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1885년, 편하게 들으세요.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시험 문제 방금 나왔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을 했다. 기출, 단골입니다. 1885년, 날짜도 알아두시면 좋으시겠죠. 1893년에는 세브란스 의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1899년에는 경성의학교가 설립이 되었다. 그리고 1897년에는 병역사업으로 지석영 선생이 처음으로 종두 접종을 실시했다. 1903년, 중요합니다. 1903년에 간호부가 설치가 되었다. 그리고 1931년 선교사인 할박사의 결핵요양원의 설립이 있었고요.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에 간호원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광해원 설립 1885년 그리고 1903년 이후에 간호부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간호원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946년 미군정 하에서 각 도청의 위생시설과 수의과, 방역과 등을 설치를 했는데 현대 보건행정의 큰 계기를 마련한 게 1946년이라고 합니다. 1956년에는 12월 30일 보건소법을 공포를 했고요. 보건소에서 관계 업무를 일체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1962년 이후에는 가족계획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다. 편하게 들으세요. 1973년에는 간호보조법이 설치가 돼서 간호보조원,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창설이 되었다. 이 간호보조원이 있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목적에서 간호보조원이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설치되었다라고 적혀 있죠. 이 간호조무사협회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는 간호사들이 무려 1000명이 넘게 독일이나 이런 곳으로 파견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외화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도 많이 가게 됐는데 1973년 여기에는 간 인원이 무려 6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갔다고 볼 수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독일로 갑니다.
한국에는 간호사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간호보조원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간호조무사로, 지금 기준으로는 간호사와 간호학과도 굉장히 많아져서 2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호학과. 18,000명 정도가 1년에 간호사만 나오고, 간호조무사도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1년에 4만 명 정도 간호인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배출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숫자는 어떨까요? 실제로 근무한 숫자는 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호조무사는 파병 시기와 맞물려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배경이 생겼다. 1973년 간호보조법이 생기고 간호보조원, 한국간호조무사가 설치가 된 배경이다라고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어서 보실게요. 1977년 이후에는 의료보험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그리고 1987년에서 11월 이후에는 의료법이라고 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의료법으로 되게 엄격해지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이 틀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2018년 이후에 노인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간호사도 많이 필요하지만 간호사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의료 인력이요. 그래서 워낙에 노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금방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됐다고 했죠. 3명 중에 1명이 노령 인구라는 통계가 있었죠. 그래서 간호조무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의 간호의 역사적 발달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최초의 방문 간호사, 기원 후 60년경 패배란 사람이 있었다. 패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최초의 방문 간호사, 패배. 그리고 2번, 근대의 방문 간호 사업, 1859년에 로빈슨 간호사가 실시를 했다. 3번, 우리나라의 보건간호사업이라고 해서 1923년 노선북 태화여관의 보건사업부에서 설치를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많은 간호학교가 설치가 되었고 각 면까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가 설치가 되었다. 보건간호사의 필요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간호학의 역사의 발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초의 방문간호사는 패배입니다. 근대의 방문간호사는 로빈슨이다. 태화여관도 중요하죠. 1967년을 보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1년 과정의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 시작이 되었고요. 보건요원이 부족 시에 간호조무사 보건지소에 배치해서 보건사업을 보조했다. 1980년에는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특법이라고 합니다. 농특법. 공포가 됐다.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가진 지역사회 간호사가 출연이 되었고 1980년 이후에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인력으로 활용이 되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의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엔 현대 간호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간호 개념입니다. 나이팅게일, 간호는 자연적인 치유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호 발달의 기본이 됩니다. 간호는 자연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베이스죠. 전인간호 중요한데요. 오늘날 요구되는 대상자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가 전인간호다. 그래서 같은 진단이지만 서로 다른 간호를 하는 거죠. 간호 제공을 하고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킵니다. 최종 목적은 대상자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대상자 스스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계획, 기출이죠.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하고 평가합니다. 현대의 간호 다시 정리해 보시면요. 나이팅게일, 간호는 자연적인 치유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인간호, 오늘날 요구되는 같은 진단, 다른 간호. 최종 목적은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 계획을 세워서 수행 평가를 한다. 현대의 간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최근 간호와 포괄적 건강 사업으로 나뉘어 봤는데요. 최근 간호를 보시면 환자 위주의 간호입니다. 전인 간호, 재활 간호, 질병 예방 위주의 간호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방, 전인 간호, 환자 위주, 고객 위주죠. 그리고 포괄적 건강 사업을 보시면 건강 유지 및 증진, 그리고 질병 예방, 질병의 발견과 치료 및 재활이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최근의 간호는 환자, 고객 위주다. 전인 간호, 그리고 질병을 예방한다. 예전에는 치료 중심이었죠. 지금은 예방 중심입니다. 환자 간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환자에게 입원 시 불안을 조성시키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들과의 격리. 불안하겠죠? 두 번째, 건강관리 요원들의 비인간적인 태도.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친절함을 많이 못 받는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비인간적인 태도를 받았다. 세 번째는요, 낯선 기구 및 소음. 정말 낯설죠, 병원. 네 번째, 병원 용어의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은 환자분들의 불만들 중에서 어려운 의학 용어를 이제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분들도 환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이해를 못 하는데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BST를 체크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사무적인 어떤 업무를 통해서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병원 용어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병원 용어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시켜주면 좋겠죠. 5번 소음입니다. 그리고 6번 동통과 질병의 예후 등. 이래서 환자에게 입원 시 불안을 조성시키는 요소 중에서는 이렇게 6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간호조무사의 행동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보실게요.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번, 정숙하고 신뢰성이 있는 행동이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간호 시행 전에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세 번째가 좀 요구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개인 비밀 보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병상 생활에 용기를 북돋아준다. 5번,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 6번, 면회 시간을 조절한다. 특히 소아의 경우. 이렇게 6가지가 있겠습니다. 2번, 3번이 조금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한다. 그리고 간호 시행 전에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한다. 환자의 간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전인 간호. 너무너무 중요해도 모자랍니다. 전인 간호. 1번,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는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포괄적인 간호다. 인간 중심의 개별적인 간호다. 전인 간호를 시행하기 위해 개개인을 깊이 이해하고 간호 요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5가지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이다. 그래서 같은 진단, 서로 다른 간호. 앞전에 배우셨죠? 이번엔 간호 역할, 간호 사업의 3대 요소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간호사업을 보시면요. 전인간호란 육체, 정신, 감정의 일체를 간호하는 것이다. 요구는 간호 지식, 기술, 사랑의 조화이다. 자세히 보시면요. 지식, 기술, 사랑으로 나뉘어 봤는데요. 지식은요. 인체를 해부 생리하고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구성, 질병의 원인과 발전 과정, 인간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와 반응을 한다. 이게 지식이고요. 2번 기술, 신속하고 정확한 간호기술, 요하죠. 환자 관찰을 방법한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특성이 다 다르겠죠. 행동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체적 간호, 정신적 간호, 희생,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 이 3번 부분이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진단, 다른 간호와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호 지식과 기술과 사랑의 조화를 통해서 간호 사업이 전인 간호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간호 역할, 간호 사업 3대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게요. 간호의 본질, 간호사 양성, 세계보건기구, 간호의 3대 요소 보실게요. 간호의 본질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보호, 나이팅게일 정신이라고 하죠. 희생과 봉사 정신이며 기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결국 기본적인 간호의 목적입니다. 간호사 양성은 우리나라 최초 간호사를 양성한 기관은 보구여관이다. 최초, 시험 문제 100%겠죠? 보구여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개념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간호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기술적 간호, 과학적 간호, 정신적 간호가 있습니다. 이게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호의 3대 요소라고 해서 1번 기술적 간호, 2번 과학적 간호, 3번 정신적 간호, 4번, 5번 다른 내용으로 해서 간호의 3대 요소가 시험 문제의 단골입니다. 여기 정리해보면요. 간호사 양성은 보구여관, 그리고 간호의 3대 요소는 기술, 지식, 사랑이다. 이번엔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와 태도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윤리인데요. 윤리의 가치는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행동으로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요즘에 들어서 평생 직장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없어지는 시절이 되다 보니까는 점점 직업윤리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직업윤리가 결국에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윤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윤리적 인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신념을 기반으로 형성한다. 윤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인간 사이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직업윤리,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거 자세히 보실게요. 직업윤리는 개인윤리를 바탕으로 아마 앞전에 말씀드렸던 윤리가 개인윤리에 더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윤리는 여러분들 윤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쉬운 거? 상식적인 거? 누구나 아는 거? 도덕책?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윤리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신 데서 윤리에 관해서 딥하게, 깊게 보실 것은 아니시고 간략하게 배우실 거예요. 하지만 직업윤리라는 것은 꼭 비단 간호조무사, 나아가서 보건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종사자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겠죠. 그래서 직업윤리는 개인윤리를 바탕으로 각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연구하는 특수한 윤리 규범이다. 기본적으로 직업윤리도 개인윤리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개인윤리의 덕목인 사랑, 자비 등과 방법론상 이념인 공동발전의 추구, 장기적 상호이익의 기본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다. 직업에 종사하는 현대인으로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직업윤리라고 한다.
예를 들면 법관, 그리고 경찰관,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개인 윤리를 가지고 뭔가 봐준다거나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업 윤리로 통해서 개인 윤리가 직업 윤리보다 더 뒷전인, 직업 윤리가 더 앞선 상태로 직업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기능은 간호사와 구분이 되지만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므로 물건이나 기계만 다루는 다른 직업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와 태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간호직업윤리의 실천 시에 유익한 사항 5가지를 보실게요.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자기 자신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2번째, 문제 해결 시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3번째, 환자나 자신을 위해 안전하고 유익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4번째,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도록 해준다. 5번째,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5가지가 간호직업윤리 실천 시에 유익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을 보실게요. 5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1번, 직업적 내용을 잘 습득하고 직무 관련 교육을 참여시킨다. 2번째,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하게 한다. 3번째, 소속된 기관과 유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참여를 한다. 4번째, 국제간호사 윤리 강령인 간호의 기본 책임을 건강증진 4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회복, 고통경감이 있다. 국제간호 윤리 강령 간호의 기본 책임, 이것도 알아두실게요. 5번째, 직업적 태도입니다. 성실과 책임 완수, 근무 시간 및 교대 시간의 준수, 그리고 협조, 친절, 예의, 교양, 건강 및 휴식, 복장과 외모가 직업적 태도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트레이닝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간호조무사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5가지인데요. 1번, 인도적 봉사. 2번째는 정신적 요구에 이바지한다. 3번째는 질병이나 부상자의 신체적인 간호. 4번째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협력적 간호를 유지한다. 5번, 정숙하고 신뢰성 있는 태도. 그래서 인도적 봉사, 정신적, 신체적이라고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전인 간호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4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육체적 간호 요구의 충족을 위해, 전인격적 간호 요구의 충족을 위해, 3번째,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영적 간호 요구의 충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교육적 간호 요구의 충족을 위해, 이렇게 4가지가 전인 간호가 필요한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관계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직업적 태도에는 9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엄수. 2번째, 복장과 외모. 3번째, 성실과 책임 완수. 4번째, 친절, 예의, 교양, 건강, 휴식, 협조.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요.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관계에서 직업적 태도의 시간 엄수를 보시겠습니다. 시간 엄수는 아마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아마 예를 들면은 출퇴근 시간 있겠죠. 병동에서 예를 들면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브닝번이 그 다음에 나이트번한테 인계를 주는 상황인데 나이트번이 시간을 늦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인수인계가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시간 엄수가 이 보건의료인의 어떤 3교대 근무에 있어서는 특히나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특히나 이런 교대 근무가 많기 때문에 시간 엄수는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시게 되셨을 때는 시간 엄수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두 번째, 복장과 외모입니다. 안 본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병원에서 원하는 깔끔한 유니폼과 어떤 외적인 관리, 예를 들어 진한 향수를 쓴다든지 아주 화려한 화장, 그리고 지저분한 헤어라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가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향수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향수는 평상시엔 좋은 향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그 향을 보건의료 관계 종사자들이 뿌리고 다니면은 그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악취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최대한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 좋겠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를 하고요.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병원에서 규제를 많이 했었어요. 복장과 외모에 관련해서. 근데 지금은 어떤 개인의 어떤 개성을 존중해주되 그 큰 틀 안에서 개성을 많이 존중해주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과 책임 완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절. 서비스 정신에서 굉장히 많이 환자분들이 불만 가지는 부분들이 무표정이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무표정, 불친절.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겠죠. 네 번째, 친절. 다섯 번째, 예의. 여섯 번째, 교양.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내적 이미지를 형성을 잘 해야 되겠죠. 외적 이미지가 아마 복장과 외모, 그리고 친절, 미소라고 한다면 교양 같은 경우는 내적인 이미지겠죠. 그래서 이제 외적인 이미지와 이 내적인 이미지가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완벽한 어떤 완전한 서비스 정신의 간호조무사가 되실 수가 있겠죠. 일곱 번째는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 휴식. 의료 종사자분들이 이제 교대 근무도 많으시다 보니까 건강을 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2교대, 3교대는 건강 챙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건강과 휴식 중요하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협조입니다. 서로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같은 말이죠. 협력, 콜라보레이션. 같이 협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특수 직업이죠. 그래서 협조라고 합니다. 직업적 태도 9가지 보셨습니다. 이번엔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관계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간호사의 관계를 먼저 보실 건데요. 간호 업무를 보조하고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시된 보조적 업무의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되겠죠. 환자 상태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나 환자에게 약을 잘못 주거나 바꾸어 주었을 경우 발견 즉시 반드시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전에 간호과장에게 사직 의사를 알려서 후임이 정해진 다음에 떠나야 되겠죠. 이거는 비단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의 기본 매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근무 시간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는 가능한 일찍 직속 상관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이거 3번, 4번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직업적인 마인드겠죠. 그래서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꾸었을 경우에 발견 즉시 반드시 간호사에게 보고를 한다. 이번엔 환자와의 관계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환자나 외부인이 환자의 질병에 대해 물으면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은요. 개인 사생활 보호라고 나왔죠. 매우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 예전에 병원에 어떤 개인 자료가 유출됐던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환자 입원 시 중요 물품은 반드시 보호자에게 맡겨서 책임지도록 합니다. 네 번째, 환자가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것에 감사하며 금전적인 보답이나 큰 선물을 할 경우에는 규칙상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정중히 사양을 해야 되어 있죠. 여기서 환자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번, 사생활 보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보시면 업무가 바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가 침대, 카바를요, 갈아달라고 요구한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중에 해준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센스죠. 환자의 관계는 인정 정도로 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상냥하면서도 품위 있는 태도, 중요하겠죠. 이번엔 간호조무사의 업무, 활동, 목적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병원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보실게요. 치료 기능, 공중보건 활동, 그리고 교육활동, 연구활동으로 나뉘어 봤는데요. 병원 기능을 보시면 치료 기능, 병원 기능의 중심, 진단, 치료. 두 번째, 공중보건 활동에서 보건활동의 중심, 그리고 보건소와 협력을 한다. 그래서 비단 어떤 보건소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병원, 의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방접종이 있겠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활동이죠. 대학 부속병원, 의료인이 교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이 되고, 네 번째는 연구활동, 의학 관련 분야 연구를 합니다.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의료인들은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다른 차 직종에 비해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병원의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책임과 행정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병원 간호행정의 중심엔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환자가 있습니다. 대상자죠. 대상자의 식사 계획은 의사가 책임을 집니다. 병원의 책임은요, 습도와 환기, 환경적인 부분이죠. 소음 방지, 냄새 제거, 화재 예방, 부상 방지. 부상 방지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낙상. 이게 병원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낙상,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해준다. 이 세 가지가 책임 행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활동 목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출이죠. 보실게요. 입원실 및 진찰실의 환경을 정리해준다. 두 번째, 환자를 관찰한다. 관찰 후에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환자의 신체적 간호를 도움을 준다. 세 번째, 검사물을 수거 및 확인하고 이제 각종 검체를 검사실로 운반하는 역할도 하죠. 네 번째는 식사를 보조하고, 다섯 번째는 개인 위생을 보조합니다. 여섯 번째, 환자를 교육시키고요. 일곱 번째는 진료를 보조합니다. 여덟 번째, 드레싱 준비, 체온과 맥박 및 호흡 측정, 기구의 소독과 손질 및 사후를 정리한다. 기구나 물품의 재고 조사 및 보고한다. 환자 침상을 정돈한다. 이렇게 12가지의 업무로 나뉘어봤는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런 문제로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거의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여러분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시니까 거의 매번 시험에 나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호환경 조성입니다. 물리적 환경을 보실게요. 편안한 환경, 온도는요.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5도가 적당하고 침구 사용의 경우는 18도가 적당한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공부하실 때 20도에서 22도, 18도, 40에서 60%, 50에서 60%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 10% 또는 10도 정도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 정답 범주에 있어요. 온도, 습도, 인체에 가장 적합한 습도는 40에서 60%다. 호흡기 질환 환자의 습도는 50에서 60%다. 그리고 환기가 있고 청결한 공기가 있겠죠. 이게 물리적 환경이겠죠. 이어서 간호환경 조성 보실게요. 청결한 환경입니다. 복도, 입원실, 간호사실, 치료실, 가구의 손질, 린넨장의 손질 등 특히 바닥 청소 시에는 빗질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 바닥에 물이나 용액을 엎질렀을 때는 빨리 닦아야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또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사고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록에 관해서 보실 건데요. 기록은 왜 할까요?
환자 관찰상의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어쩌면 정말 의료인에게는 기록하기가 정말 생명이겠죠. 두 번째, 의료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력이겠죠. 세 번째, 진단의 기초, 당연히 베이스겠죠. 이걸 기초로 이 환자의 상태를 계속 파악하고 치료하고 상담을 하겠죠. 네 번째, 치료와 간호의 지침이 되겠죠. 그리고 연구, 통계 및 교육 자료로서의 이용이 되겠고요. 법률상, 보험관계상의 증거 자료가 된다. 그래서 6가지가 기록하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록하기 보실게요. 일반적인 간호 기록에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기록은 초번과 납번, 잘 변하지 않도록 검정색이나 푸른색의 잉크를 사용하며 반번 근무자는 붉은색 그리고 볼펜으로 기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기록은 활자체로 단정하고 똑똑하게 쓰며 공식 약어 사용은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 간호 기록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수기로 작성한 병원이 아직도 병원이나 의원이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EMR이라고 이게 도입이 됐죠. 그래서 컴퓨터로 다 작성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식적으로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시고 간호조무사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활동하게 됐을 때는 EMR 컴퓨터를 통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더 편해졌죠. 기록 후에는 반드시 작성한 사람이 서명을 하고 서명을 다 써야 됩니다. 한 번 기록한 것은 절대로 지우개로 지우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게 되실 때 처음이시다 보니까 지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겠죠? 지우지 않습니다. 기록이 잘못된 경우에는 빨간 색깔 볼펜으로 한 줄 또는 2줄을 긋고 에러라고 쓴 다음 정확한 기록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36도가 아니라 39도인데 36도라고 여러분이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에러라고 쓰시고 그때 39도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5번째, 해석함이 없이 객관적인 내용을 기록하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기록은.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날까요? 주관적으로 기록한다가 나오겠죠. 6번째, 상담 혹은 방문 사후에 반드시 기록을 하고 표기는 올바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각 기록에는 날짜와 시간을 적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투약이나 치료에 대한 기록은 처치 전이 아니라 처치 후에 한다. 당연하죠. 9번째, 환자 병세에 변화가 생기거나 이상 증상은 즉시 기록 및 확보를 한다. 9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규 간호사나 이제 신규 간호조무사 분들이 병원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신규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론을 많이 배웠다고 하시더라도 환자를 혈압을 체크하는 경우나 체온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다 체크할 때 어떤 환자가 열이 펄펄 끓어요. 근데 한 명만 여러분들이 환자를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인데 그중에 중간에 열이 많이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기록해놓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다가 까먹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변화 생각하는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0번, 기록 자체가 환자와 관련된 것으로 환자라는 말은 생략해서 기록한다. 모든 기록장, 보고장들은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정리를 한다. 12번, 기록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합니다. 왜 간단 명료일까요? 객관적이기 때문이죠. 이번엔 간호관리의 객관식 문제 5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환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전적 사례를 하려고 할 때 간호조무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실 때 실제로 시험장에서 옳은 것 그리고 옳지 않은 것 이것을 여러분들 긴장하셔서 그런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옳은 문제를 찍어야 되는데 옳지 않은 문제를 찍고 오시고 옳지 않은 문제인데 옳은 것을 찍고 오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긴장하시게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팁은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는 세모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실수하실 확률이 줄어듭니다. 옳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병원의 규칙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금전적 보답 및 선물이나 앞전에 배우셨죠? 먹을 것을 줄 때는 병원 규칙상 안 된다고 잘 이해시키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2번, 간호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일까요? 네, 1번이죠. 작성자의 성과 이름을 다 쓴다. 2번 왜 틀렸을까요?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쓴다?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36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하거나 2번 밑줄을 긋거나 에러라고 쓰고 뭐 37도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죠. 3번은요. 연필로 쓴다. 모든 기록은 잘 변하지 않도록 뭐 검정색이나 푸른색 잉크 그리고 붉은색 이거는 나이트 근무자죠. 붉은색 펜을 쓴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배우시지만 여러분들 근무하시게 됐을 때는 EMR 제도가 도입돼서 컴퓨터로 일하시게 되실 확률이 높죠. 네 번째는 투약 전에 기록한다? 어떻게 되죠? 투약 후에 기록을 한다. 5번째는요. 임의적으로 약속을 쓴다. 약어를 쓰면 안 되고요. 모든 기록은 활자체로 단정하고 똑똑하게 쓰며 공식 약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임의적 약어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로 적절한 것은 마찬가지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표시를 정확히 해주세요.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요? 1번이죠. 자기의 직무를 정확히 알고 이행을 한다. 나머지 왜 틀렸을까요? 2번, 환자의 비밀은 동료와 공유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유를 하면 안 돼. 사생활 보호. 중요하죠? 3번째, 환자 요구는 모두 들어준다.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4번째, 환자가 주는 선물을 감사히 받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많이 그렇게 준다고 하시더라도 환자분 병원사의 그 규칙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죄송합니다. 아니면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넘어가야 되겠죠. 5번째, 간호복을 입고 외출한다? 안 되겠죠. 4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준다입니다. 나머지를 보실게요. 환자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무시한다. 환자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훈계한다. 상냥하면서도 품위 있는 태도를 지녀야 되겠죠. 무시한다? 훈계한다? 다 아니죠. 2번째, 환자가 하는 말은 모두 들어준다? 아니죠. 저희는 들어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벗어나게 된다면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고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건강관리 행위 중 고쳐야 하는 경우는 정답은요? 네, 맞았습니다.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 손톱을 길게 기른다입니다. 청결을 위해서 손톱은 깨끗하게 잘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학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걸 정리해 볼게요. 국내 보건사업의 역사 배우셨죠?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적 발달, 그리고 현대의 간호와 환자의 간호 배우셨고, 간호 역할, 그리고 간호사업 3대 요소 배우셨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 윤리와 태도, 전인 간호가 요구되는 이유,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직업적인 특성,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 그리고 활동 목적, 간호환경 조성과 기록하기를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